반갑습니다. 백동구 시의원입니다. 저는 제 소개를 먼저 잠깐 하면 저는 목포 시의원입니다. 그래 먼저 예산과 관련돼서 영상 한번 잠깐 보실까요? 지금까지 주시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657조 원 규모로 설계됐습니다. 지출은 최소화하면서도 약자 복지와 미래 준비 등의 예산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조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총 지출의 규모를 656조 9천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예상되는 세수는 612조 1천억 원으로 44조 8천억 원 적자 운용입니다. 국채 발행으로 지출 규모를 크게 늘리는 대신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약자 보호를 위해 우선 1조 5천억 원을 들여서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 수준인 13.2%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21만 3천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올해 88만 3천 명에서 내년 103만 명으로 10%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청년 지원책도 내놨습니다.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516억 원의 예산으로 K패스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는 대중교통을 21회 이상 이용할 경우 교통비를 최대 53%까지 지원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또 만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연 3회 50% 감면해줄 방침입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다양한 저출생 대책도 담겨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게 주거 불안이라고 보고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의 경우 소득이 높아도 집을 살 때 최대 5억 원까지는 1에서 3% 금리로 대출할 수 있습니다. 특별 분양과 우선 임대 배정, 신생아 별도 유형을 신설해 당첨 경쟁률을 높였습니다. 부모의 육아휴직은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했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선 어민보호책과 함께 수산물 소비 촉진 등을 위해 올해보다 2천억 원 이상 예산을 더 투입했습니다. 이밖에 수해 대응 예산으로 1조 2천억 원을, 묻지마 범죄 예방 예산으로 중증 위험군 8만 명의 정신과 상담 비용 539억 원을 각각 배정했습니다. 이번 정부 예산안은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항목별로 감액되거나 증액될 수 있습니다. SBS 조교입니다. 짤막한 뉴스를 잠깐 봤는데 이 뉴스에서 내년도 예산과 관련돼서 짤막한 브리핑을 했어요. 이 내년도 예산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거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가 없습니까? 네. 하나가 없어요? 네. 저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출산 있죠? 여기서 보도 출산 있죠? 그리고 어르신들, 노인 일자리. 여러분들 말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부모님들, 우리 여러분들의 동생분들, 청년들 혹시 안 계신가요? 직장 다니고 안 계세요? 내년도 예산 딱 전체 예산은 다 아니지만 크게 국지하게 나오는 게 소외계층 지원을 더 늘리겠다. 그리고 출산, 청년, 그리고 노인 다 이런 소외계층을 늘리겠다 이러고 기본적으로 사회가 구성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좀 편성을 좀 하겠다라는 아주 짤막한 멘트예요. 짤막한 멘트인데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 예산은 숫자로만 정책이다 이런 겁니다. 뉴스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런 내년도 정책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 내용을 담는 것이 바로 예산이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예산이라는 것이 참 기묘해요. 사실은 우리가 정책을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고 이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정책은 모래알과 같이 사라져버립니다. 없어져 버리죠. 그런데 이런 정책을 세워놓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만이 예산이 실효 수 있는 정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체로 보면 예산은 국가 재정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분리가 되어 있죠. 이런 부분도 있고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입니다. 현재 좀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세입으로 보면 구체적으로 그 다음 세입이나 세출 관련돼서는
말씀드릴 거고, 예정사와 관련되고, 예산 정의는 3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지만은 기본적으로 예산 주기는 3년이다. 이 말씀 드리면서 다음 넘어가보면 그 예산의 기능이죠. 아까 충분히 예산을 말씀드렸다는 것처럼 예산은 특정 어떤 분야에 대해서 집중을 할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인 예산의 기능은 자원의 재분배. 기존에 700조나 되는 예산을 어디에 이렇게 분배를 할 것인가. 소득 재분배. 저희가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릴 건데 서울 강남 쪽에 있는 사람들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벌잖아요. 그 사람들이 부동산을 투기를 해서 번 돈이 어마어마해요,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들은 1년 내에 번 돈, 부동산 투기만 해갖고도 몇 조씩, 몇백억씩 벌지만은 우리는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은 인구가 소멸되고 집안지 살려고 힘들잖아요. 근데 그만큼 많이 번 사람들은 많이 번 만큼 세금을 많이 내고 지방자치단 재정이 어려운 데는 다시 분배를 해주죠. 이런 예산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서울 경기 쪽을 빼고 밑으로 서울 경기 이남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낮아요. 20%대 내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목포시 같은 경우도 공무원들이 1조 한 3천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공무원 한 1,000 공무직까지 다 하면 1,700명, 800명 이상이 돼요. 목포시에서 가장 큰 기업이 목포시청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재정 수입이 될 만한 기반이 없어요. 여수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여수 산단이 있고 광양지청이 있어서 그런다지만 재정 기반이 열악한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큰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쓰는 비용, 그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으로 지역 발전에 대해서 쓰는 예산들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한 번도 없으면 지역 경제가 말살한다는 거죠. 그런 기능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예산의 특징은, 지방 예산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자율성, 타협성이 있는데, 우리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재정 자립도가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는 우리가 전체 수입에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받아들인 전체 수입에서 세외 수입 플러스 지방세를 뺀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목포 같은 경우는 재정 자립도가 14.6%, 그리고 군 단위 같은 경우는 10% 내외인 거예요. 이 재정 자립도가 어떠냐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예산이에요. 이제 의존 지원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재정 자립도라고 하고, 재정 자주도는 여기 재정 자립도에다가 국고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 국가에서 주는 돈, 그리고 도에서 광역단체에서 주는 돈을 합쳐가지고 재정 자주도라고 하는데, 목포 같은 경우는 50%가 약간 안 돼요. 그리고 타 군 단위 같은 경우도 좀 안 되는 데도 있고 좀 무엇이 넘는 데도 있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신안 같은 경우는 재정 자립도가 목포보다 훨씬 높습니다. 훨씬 낮습니다. 그렇지만 재정 자주도는 훨씬 높아요. 국고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이 훨씬 더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면서 재정이 예산의 편성이 있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보시면 이제 재정 자립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목포 같은 경우는 16.4% 예산으로 봤을 때 그런 거고, 전남에 봤을 때 가장 높은 데 여수입니다. 여수가 25%, 그 다음에 광양 22%, 순천 19%, 그리고 나주가 17% 정도 되고, 목포가 전남에 있는 5개 시군이 제일 낮습니다. 그만큼 재정을 활용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예산이 훨씬 적으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어떻게 드리냐면, 쓸 수 있는 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용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는 임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우리나라의 재정 구조를 보면 중앙재정은 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있지만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은 일반 재정이 있으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있고 교육재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있죠. 광역 단위로 교육청이 있고 지역 기초 단위로 지원청이 있는데, 교육부 관련된 예산은 별도로 내려옵니다. 세금 내면 교육부 관련된 예산은 별도로 내려옵니다. 이건 지방자치단체하고 다르게 예산을 편성해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3년 주기로 보시라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1년 단위로 예산을 보는 게 아니라 3년 주기로 보는 거예요. 올해 2024년도 지금 기준으로 보면 2024년도 보면
2023년도 12월 달에 본 예산을 승인을 했습니다. 승인을 의해서 꽝꽝꽝 때리면 3일 안에 시장한테 보내요. 시장이 공시를 하면 2024년도 1월 1일부터 집행을 합니다. 집행은 누가 하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합니다. 편성도, 예산 편성도 누가 하냐? 공무원들이 합니다. 의회는, 의원들은 심의하고 의결할 권한밖에 없어요. 근데 가끔 오해를 하죠. 사람들이 시의원들이 예산 다 깎아버렸다고. 그래갖고 시의원들 욕 무시하게 얻어먹습니다. 아니 그 몇 번 안 된 것도 시의원들이 다 깎아버렸다고 막 그러는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권이 하나도 없어요. 지방자치단체 사항이 공무원들이 편성권이 있어요. 그 편성을 했던 부분들을 의회에서 승인을 하면 그 다음 년도 1월 1일부터 집행을 합니다. 집행도 누가 하냐? 공무원들이 집행을 합니다. 초단체장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3월달 아니면 4월달에 1회 추경을 해요. 제 본예산 하고 나서 3, 4개월 안에 1회 추경을 하는데 1회 추경을 하면 재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재원을 어디서 만들어보냐 하면 순세계 잉여금, 그 전년도 2023년도 순세계 잉여금을 가지고 1회 추경을 합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쉽게 말하면 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남은 잉여금 중에 국고보조금 반환을 빼고 이런 거 빼고 나서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쓸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게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그걸 가지고 1회 추경 재원을 만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고보조금이죠. 국고보조금은 저희가 밑에 보시면 정기 10월 달에 그 다음 연도 예산을 최종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때까지도 국가 보조금을 내시가 안 내려와요. 최종 결정을 하기 10월 이후에 국가 보조금 내시가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공무직 같은 경우도 국고보조금, 국도비 사업 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아마 이때까지도 10월 달까지도 내시 안 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뭐 1월 달에 내시가 된 경우도 있고 하면 그런 재원들을 가지고 1회 추경을 합니다. 그 조정교부금은 광역 단위에서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내려주는 돈이거든요. 이것도 10월 전에 내시가 된 게 아니고 10월 이후에 결정이 돼가지고 내려온 부분들 같은 경우는 다시 1회 추경을 3, 4월 내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쭉 지나가죠. 여기서 예산을 하고 여기에는 다 1회 추경에는 임금도 다 조정이 다 필요해요. 본 예산을 1년치 예산을 다 세우지만 그때그때 조정이 필요하니까 추가적인 예산을 통해서 조정을 합니다. 임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6월달에 보면 이제 5월달에 보면 2023년도 전년도 1년 동안 썼던 예산을 결산을 다 합니다. 총 결산을 해서 우리가 얼마를 썼고 얼마를 남겼고 순세계 임금은 얼마고 국가로 반환된 돈 얼마고 부족한 돈 얼마고 이런 것들을 결산을 통해서 1년 단위로 결산을 다 합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시의회 승인을 받습니다. 결산이 똑같이. 결산이 좀 부동의한 경우 같은 경우는 결산을 했을 때 사실은 수입하고 지출하고 거의 맞아요. 남은 돈은 예비비나 순세계 임금 이런 걸 다 정리를 하기 때문에 남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계속 사업이나 이월 사업으로 넘겨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꼼수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좀 있는데 이런 같은 경우는 결산 승인을 좀 보류해본 경우도 있거든요. 굉장히 좀 지방자치의회에서 그런 경우도 좀 있지만 대부분 결산이나 승인을 좀 하는 과정이고 지금 그러면 8월달부터는 내년도 예산 편성을 요구를 합니다. 2025년도 예산을 지금 짜고 있어요. 중앙정부는 5월달부터 짜지만 지방정부는 8월달부터 짜는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을 이런 사업을 좀 해주시오, 이런 정책을 좀 하시오 그러려면 해당 부서, 해당 팀장 과장들 만나서 예산을 좀 세워주시오 얘기하잖아요. 이때부터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8월달에 각 시과, 과별로 예산을 다 취합을 해가지고 예산 담당 부서한테 올려요. 목포는 기획이사과, 군단이 어떤 총무과 이런 거 다 올려보냅니다. 다 올려보내면 10월달까지 해서 협의를 해요. 각 시과 과장들 다 불러가지고 이 예산 꼭 필요하여 안 필요하여, 이 예산 왜 필요하여, 그때도 설명을 다 하죠. 담당 예산 부서한테. 그래서 실제로 예산이 필요 있는가 없는가를 정부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평가를 해요. 그래서 8월달에 예산 요구할 때 기본적으로 한
삭감됐던 예산에서 한 50% 60% 이상은 요구액을 합니다. 각 시과에서. 목포 같은 경우는 자원순환과가 있는데 자원순환과 기본적으로 1년 예산이 한 500억 정도 된다 그러면 한 1200억 정도 예산을 요구해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하면 각 시과에서 다 삭감을 합니다. 아니 시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다 삭감을 해요. 500억 꼭 필요한 예산 외에 실질적으로 자원순환과에서 써야 될 예산을 어떻게 자원순환과가 지키냐 안 지키냐 이때부터 예산 싸움이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8월 달에 예산 요구를 해서 10월 달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심의를 다 끝내버려요. 그러면 예산 편성권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이 예산서가 11월 말 정도 되면 시의회에 넘어와요. 시의회에 넘어오면 그때는 시의회에 대한 심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 과정이다. 그 말씀을 드린 건데 예산안 처리 절차도 보면 9월달, 10월달에 단체장이 예산안 편성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에 편성권이 있다고 그랬죠. 의회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이때까지는 편성을 좀 해서 그 다음에 본회의에 예산을 좀 넘깁니다. 넘기면 해당 상임위에서 1차 심사하고 그 다음에 예결위 넘어가고 예결위에서 통과돼서 본회의에서 최종 선정 의결하고 이렇게 하면 그 다음은 또 예산이 의결이 되는 과정이다. 그 다음 년도 이렇게 3년 정도 예산을 주기를 쭉 보시면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고 이렇게 집행이 되고 이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시면 좀 안타까운 게 10월 달에 갑자기 이런 예산 좀 채워주시오 막 그런 거예요. 그때는 이미 이제 예산이 다 늦어버리죠. 그래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투쟁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싸우려면 최소 7월달, 6월달, 7월달부터는 해당 부서 팀장 과장하고는 한 2개월 동안 피터스에 싸워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예산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해야지 10월달 예산 편성이 집행부에서 편성이 돼야지 그것이 의회로 넘어옵니다. 그 의회로 넘어왔을 때는 이제 해당 상임위 의원들 쫓아다니면서 이거 삭감하면 안 되고 꼭 살려주시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7월, 8월 달에 최대한 먼저 예산을 편성을 좀 하시라.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물 한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지방 재정의 이해인데 사실은 저도 예산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는 아니고 한 10년 넘게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했던 당사자이지 대학 예산을 전문적으로 공부했던 사람도 아니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만 우리 예산의 편성권은 누구한테 있다고 그랬죠? 공무원이죠.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의결하고 심의하고 의결할 거는 의회. 네. 굉장히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는 다른 기관이지만 쌍벽을 이루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예산 투쟁이나 이런 정책 투쟁을 할 때는 항상 공무원들만 갖고 막 조지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해당 상임위 의원들도 같이 조져야지 그 효과가 2배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상 500건 같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목포시 예산을 이제 잠깐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서 이제 예시로 갖고 왔는데요.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은 포맷으로 결산하고 세입하고 똑같습니다. 이 포맷은 똑같은데 2024년도 아까 2024년 1년 동안 세입과 세출을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계산 한번 했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세입 총액은 1조 5천억 정도가 세입이 됐어요. 근데 일반회계는 1조 2천억 정도 됐고 이렇게 됐는데 지방세가 1,200억 정도 됩니다. 목포가 지방세가 1,200억 정도 되고 세외 수입이 300억 정도 되죠. 1,5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목포시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실질적으로 예산 쓸 수 있는 재정 자금도가 어떻게 보면 1,600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포시가 1년에 쓰는 공무원들 인건비, 최소한의 운영비 있죠. 운영비, 아무리 못해도 청사도 운영해야 되고, 그리고 막 이런저런 운영비를 다 하다 보면 지방세 세입수보다 훨씬 더 많은 지출이 더 많아요. 보시면
인건비, 제일 경우 인건비, 기본 경비, 행정운영비 1,200억이다. 일반 공공 행정비, 그러니까 1,700억, 1,600억 정도 되죠. 여기에다 인건비까지 하면 한 3,200억 정도 목포시가 지출을 해요. 인건비 플러스 기본적으로 목포시가 나가야 되니까. 이런데 수입은 적죠. 근데 이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짜겠습니까? 그래서 지방 교부세라고 해야 되거든요.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돈이 되고, 왜냐면 최소한 인건비로 줘야 되고, 우리가 행정 운영도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지방 교부세가 내려오는데 지방 교부세는 세 가지로 내려오는 거예요. 보통 교부세, 기본적으로 보통 교부세 내려오고, 그 다음에 특별 교부세, 그리고 부동산 교부세 이렇게 내려옵니다. 교부세는 지방세 세율수가 조정교부문과 조정교부문 전량 보수 내려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것까지는 똑같이 지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도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군 단위도 다 똑같아요. 기본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지방세나 세율 수입이 지방세 가지고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기초지방자치가 많잖아요. 그 세율 수입까지 해야지 보너시 임금 줄 수 있는 데도 있어요. 제일 잘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문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죠. 그걸로 인건비를 충당하고 행정운영비, 나머지 기본적으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고 싶은 예산을 편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목포시 같은 경우는 아까 지방세, 세율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세 이 세 가지고 나머지 세출을 기본적으로 하고 나서 보면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300억이 안 돼요. 200억, 250억 정도밖에. 보시면 사회복지 분야가 45% 정도 됩니다. 4,600억 정도 돼요. 목포 같은 경우. 굉장히 불안한데죠. 전라남도 시군, 시 5개 시군 중에서 사회복지 비용이 제일 가장 많은 데가 목포입니다. 그만큼 어린이들이 많고, 소외계층이 많고, 장애인이 많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목포 같은 경우는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낮고 재정 자질도도 낮습니다. 제일 꼴찌.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지방 교부세 중에서 부동산 교부세가 있죠. 부동산 교부세. 아까 이 세 가지 지금 말씀, 부동산 교부세는 서울 쪽에 있는 부자 동네 사시는 종합부동산세. 여기에서 부동산 교부세를 지방으로 내려주면 100% 내려줘요. 그런데 종합부동산세 지금 요율을 계속 낮추고 있죠.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지방 교부세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목포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는 한 600억 정도, 500에서 600억 정도 지방 교부세가 덜 들어왔어요. 아마 군 단위 같은 경우 한 300억, 400억 정도 덜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는 올라가죠. 기본 행정 운영비도 다 올라가요. 왜냐하면 전기세, 가스비 다 올라가니까. 근데 복지비도 똑같이 올라가요. 근데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세는 줄어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뭘 줄여야 되겠습니까? 기출을 줄여야 됩니다. 사업 예산을 줄여야 돼요. 사업 예산을 줄이면 사실은 작년에 아까 여러분들이 아까 처음에 영상 처음에 내년도 예산 보셨는데 6조 5조 7천억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멘트가 뭐였냐면 내년도 수입 예산은 6조 1,200억 정도 잡았어요. 1년도 예산을 적자 예산을 잡은 거예요. 내년도 아마 여러분들 시군 단위로 보면 내년도 예산 적자 예산 잡은 데가 꽤 있을걸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는 종합부동산세를 굉장히 많이 걸었어요. 요율을 굉장히 높게 했거든요. 그때부터 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굉장히 높게 잡아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부족하지 않게 충분히 사업 예산을 할 수 있게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윤석열 정부 때부터는 예산을 지출을 확 줄여버리죠. 수입도 확 줄여버리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내려갈 수 있는 교부금을 많이 줄여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실질적으로 목포가 작년에 예산을 11월달에 정리 추경한다고 그러잖아요. 정리 추경을 마이너스 정리 추경을 했어요. 처음 마이너스 정리 추경이나 추경이 어떤 거냐면 기존에 남아있는 돈 다 끌어모아요. 뭐 지원별로 남아있는 돈, 각 시가별로 있는 돈, 행정운영비, 복사비 좀 아낀 거, 뭐 이런 것까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다음 본 예산을 다 넘겨요. 그러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11월 달에 정리 추경을 하면 12월 한 달 동안은 공무원들이 굉장히 바빠요. 남은 한 달 동안 그 전에 남아있는 이상 다 쓰기 위해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멀쩡한 보도블록도 교체했다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했던 것들이 한 달간 있었는데 이제는 정리 추경을 다 예산이 없어버리니까 12월 한 달 동안 놀아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로. 근데 이게 우리 공무원들만의 문제나 그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목포시의 가장 큰 기업은 목포시 지원이잖아요. 목포시 가장 기업인데 여기서 지출을 안 해요.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주원하고 있어요. 그럼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겠죠. 지출을 안 하면. 그러면 지방세 수입이 또 줄어들면 이게 계속 악순환이 돼요. 지방자치단체 가수는 악순환이 돼요. 그러면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지방채를 발행해야 돼요. 빚을 내야 돼요. 우리 가게에서 그러잖아요. 갑자기 목돈이 들어갈 때는 은행한테 돈을 빌려야죠. 이거 있죠. 이렇게 되다 보면 지방 재정이 계속 악순환돼서 결국은 예전에 경기도 어느 시간 되면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고 공무원들 임금 30% 강제 삭감하고 강제 줄이고 온 사업 예산 줄이고 행사성 예산 다 줄이고 이렇게 해서 재정을 좀 안정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아마 몇 년 동안은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제 개인적으로 듭니다. 참 만만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고민이 좀 많은데 지출로 보면 세출로 보면 1년 동안 목포시가 세출했던 예산의 가장 큰 예산은 사회복지 예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5%가 사회복지 예산을 나갑니다. 아까 그 기초요금도 아까 뉴스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5만 원 정도 그 이상 한다잖아요. 그 전액 100% 국비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매칭을 해야 돼요. 단 1%가 되든 2%가 되든. 지방재정은 계속 줄어들지만 지원해주고 줄어들지만 국가복지 예산은 늘어난 반면에 그게 매칭해야 될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계속 늘어나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업보다 좀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에요.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뭐 국토비 지역개발이나 국토부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쓸 수가 없습니다. 갈수록.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도 어디 도로가 좀 앞에서 좀 고쳐주시오. 여기 보도블록 좀 고쳐주시오. 이런 시원들한테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건설과의 사업 예산이 없습니다. 올해 전반기 다 끝나고 있어요.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이게 참 난감해요, 사실은. 저희들이 그래도 의원들은 사실은 지역 주민들 이용하면 그래요. 주민 불편을 해소를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좀 생생내기라도 예산을 좀 하는데 아예 그런 예산이 없어져요. 그런 과정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예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고 그 말씀드렸다시피 목포시와 관련된 예산을 한 10년 동안 예산 심의와 모의 과정을 쭉 보면서 지금 현재 지금 예산의 상황을 좀 설명을 좀 했는데 이해가 좀 됐었을라나 어쩔라나 모르겠네요.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예산이 좀 됐는가 어쩔라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그 강의할 수 있는 내용은 좀 이 정도로 강의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들은 질문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이후에 여러분들과 관련된 예산을 또 정책을 좀 제안하거나 투쟁을 할 때 그 시기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좀 심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